예비 사위가요.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예비 사도는 혼수로 명품을 요구했는데 그 명품이 죄다 짝퉁이었고요. 우리 딸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뻔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기억나요.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던 날, 그 애는 겉보기엔 참 반듯했어요. 정장도 깔끔했고 말투도 나쁘지 않았고요. 직장도 대기업 다닌다면서 딸이랑 만난 지는 6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날따라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찜찜했어요. 제가 괜히 예민한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예비 사돈 그분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오셨죠. 명품백 하나 들고 와서 모피코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했어요. 앉자마자 딱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신부 쪽에서 혼수 제대로 안 하면 시댁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속으로는 이 집 시작부터 이러는구나 싶었지만 딸 앞이라 꾹 참았어요. 웃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더라고요 했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딱 봐도 말이 안 통하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요. 딸이 슬쩍 묻더라고요. 엄마, 혼수는 어디까지 준비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한 거 말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없지. 했죠. 근데 딸이 조금 망설이다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비 시댁에서 냉장고는 1천만 원짜리 스마트 냉장고 원한다고 했고 자동차는 외제차 아니면 싫다고 했고 집도 신부 쪽에서 전세든 자가든 해오는 게 예의라나 뭐라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남편도 말은 안 해도 눈빛이 매서워졌죠. 근데 뭐랄까요? 저도 처음엔 참았어요. 딸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니까 우리 어른으로서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요. 그 후로 점점 그 사위란 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쯤 지났을까요? 딸이 갑자기 저녁 먹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혼수 리스트 좀 정리해 볼까? 그래서 전 당연히 응, 가전제품이랑 기본 가구부터 생각해보자 하고 말했죠. 근데요. 딸이 꺼낸 종이를 봤는데 제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기엔 무슨 가구, 브랜드 이름이며 냉장고는 사도어의 와인셀러까지 달린 거, 에어컨은 거실용, 방마다 하나씩, 거기다 침대는 수입 매트리스 중에서 허리가 잘 받쳐주는 걸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혼수가 아니라 거의 백화점 VIP 리스트 수준인 거예요. 심지어 저쪽에서 추천 브랜드까지 정리해뒀대요. 우리 딸은 웃으면서 이 정도는 요즘 기본이래. 요즘 결혼은 거의 전쟁이래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진짜 뜨끈해졌어요. 딸이 그걸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무슨 세뇌라도 당한 것 같았달까요. 그날 밤 남편한테 슬쩍 말했죠. 자기야, 우리 집 형편 나쁜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한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도 눈썹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명품이 혼수면 걔네는 뭐 해주는 건데? 하고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예비 사돈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받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사돈 혼수는 좀 제대로 해오셔야 해요. 요즘 애들은 서로 비교도 많이 하니까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데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릴 당연히 그렇게 해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 우리 아들도 이번에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이미 다른 데로 썼어요. 뭐, 재테크라고 해야 하나?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다른 데로 썼다는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불안하게 들렸거든요. 재테크? 대체 뭘 했다는 거지?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그날 밤, 전 그 통화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돌려들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이 집 무조건 조사해봐야겠다. 그 통화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평소엔 잠 한 번 잘 자는 제가 그날은 새벽 4시까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한다 해도 결혼 자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벌써 다 썼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거든요. 그 다음 날 딸에게 물었어요. 그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한대? 딸은 좀 당황하더니 머뭇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 돈은 벌써 다 투자했대. 대신 엄마, 우리가 전세 구하면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구한다는 말, 즉 집은 너희가 해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죠. 제가 한참을 말없이 있자 딸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긴 한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그 사람 엄마가 내가 뭘 해와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돌려서 해. 근데 나도 뭐라고 못하겠어. 내가 다 사랑해서 시작한 거니까. 그 말 듣고 진짜 마음이 찢어졌어요. 우리 딸은 이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은 거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넘긴 거였던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 올라왔어요. 얘가 말을 안 했다는 건 얼마나 속으로 삼켰다는 거지? 엄마인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줘? 그때부터 저는 딸 대신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이 불안할 때는 확실한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조용히 한 명한테 연락했죠. 제 친한 친구인데 투자 쪽에서 일하거든요. 혹시 요즘 5천만 원 금방 날릴 수 있는 재테크가 뭐가 있을까?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빠르게 이르려면 도박이나 하듯이 해야지. 왜? 그 말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사위 얼굴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반듯하고 예 바른 청년이구나 했는데 그 뒤로는요. 웃는 얼굴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왔던 날이었어요. 식탁에서 밥 먹고 거실에 앉아 얘기 나누다가 그 애가 갑자기 핸드폰을 열었는데 그 화면이 스치듯 보였어요. 차트 그래프에 숫자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투자 몇 번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건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그 특유의 인터페이스. 딱 그쪽 사이트였어요.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얘 도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커피를 한 잔 더 내왔어요. 근데 그 애가 핸드폰을 툭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 순간 확실했죠. 숨기고 있다. 그때부터는 저도 작정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딸을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그냥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이 좀 금융 쪽에 발이 넓거든요. 혹시 말이야. 30대 중반 남자 중에 최근에 도박 관련 사이트 출입 잦은 사람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며칠 뒤에 답을 줬어요. 너네 사위 될 사람 맞지? 이름 이거 맞지? 도박 사이트 출입 기록 있어. 그것도 3개월 사이에 20번 넘게. 그 말 듣는데 진짜 손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딸 앞에서 웃고 장모님 하던 애가 뒤로는 그 돈으로 도박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지인이 말해줬어요. 심지어 그의 부모님은 그 사실 몰라. 투자한다고 둘러대서 받은 결혼 자금이 그대로 도박으로 사라졌다고 봐야 돼. 그때 머리가 띵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위 감의 문제도 아니고 사돈댁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 겉으론 말쑥하고 점잖아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요. 겉보기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돈 여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고요. 가방은
무슨 1,000만 원 넘는 백이라고 자랑하고 귀에 걸린 귀걸이도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히 박혀 있었죠.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게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백화점 VIP 고객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진짜 명품 가진 사람은 자랑 안 해. 말로 자랑하는 순간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아.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예비 사돈 여사가 예전부터 이상하게 자꾸 이 가방은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 목걸이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셨던 게 이제 와서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요.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예비 사돈 여사랑 만날 일이 있었는데 가방이랑 목걸이, 구두까지 슬쩍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제가 잘 아는 진짜 감정사 친구한테 보냈죠. 그 친구는 원래 명품 매장 점장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진 보냈더니 딱 한마디 왔어요. 야, 이거 100% 짝퉁이다. 디테일이 다 달라. 저 로고 위치나 마감 처리. 진짜는 이렇게 안 나와. 그 문자 보자마자 전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래, 겉으론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결국 이렇구나. 그 집이 우리한테 혼수로 명품을 해오라느니 가전은 무조건 최고급 브랜드로 하라느니 그게 다 거칠애였던 거예요. 자기들도 가짜 쓰면서 우리한테는 진짜 사오라는 말이었죠. 그때 저는 딱 마음 먹었어요. 이제 끝이다. 정말 이 결혼 여기서 막아야겠다고. 근데요. 저는 그냥 파혼시키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참아온 게 얼마인데 사돈댁은 대놓고 우리를 깔봤는데 그냥 조용히 끝낼 순 없었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신을 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종이를 펼쳐놓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제 이 집안의 민낯은 다 봤죠. 도박으로 날린 결혼자금, 짝퉁으로 포장된 명품, 자존심, 그리고 무례함으로 무장된 예비 사돈.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나만 아는 건 너무 아깝다. 우리 딸이 당한 건 당한 거고 이 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상견례를 판으로 만들자. 보통 상견례는 결혼 준비하는 자리지만 이번 상견례는 결혼을 끝내는 자리로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조용히 말로만 끝내는 그런 거 말고요. 그쪽이 그동안 해왔던 무례한 말투 그대로 돌려주기로요. 우선 예비 사돈이 자주 다닌다는 친목 모임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날 이후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 쪽 친척도 2분 초대했어요. 그 집이 우리 친척들 있는 데서 창피당하면 그게 제일 아플 테니까요. 그 다음은 증거 준비. 도박 사이트 출입 기록은 출력해뒀고요. 타위 이름으로 찍힌 스크린샷까지 친구한테 부탁해서 도박 거래 흔적 몇 개 더 확보했어요. 그리고 짝퉁 가방 사진과 감정 결과 받은 문자도 따로 정리했죠. 필요하면 드림일 생각으로 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불안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직은 그 아이는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진짜 엄마의 사랑이 뭔지. 딸을 위해선 불편한 진실도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날이 왔어요. 상견례 예비 사돈 여사. 역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크게 웃으며 들어오면서 또 시작이었죠. 이거요? 아, 얼마 전에 파리 출장 가서 샀어요. 그 입에 붙은 파리, 이탈리아, 수입이라는 단어들. 이젠 하나도 안 새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따라 아주 조용하고 공손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니까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자리 잡고 앉자마자 예비 사돈 여사가
자연스럽게 가방을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든 백이에요. 요즘 혼수로도 인기 많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딸 쪽을 힐끔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죠. 제가 잔을 하나 들면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 그 가방요? 저도 그 모델 알아요. 실버백화점 근처에 짝퉁 잘 만드는 데 있던데. 거기서 파는 거랑 똑 닮았네요. 그 말에 정적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예비 사돈 여사 웃으려다 말고 입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아, 그런 오해는 이건 제가 직접. 그때 제가 바로 이어서 말했죠. 사돈, 제가 실은 예전에 명품 매장 일하던 친구가 있어요. 감정 좀 부탁했거든요. 사진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가방도, 목걸이도, 구두도 죄다 짝퉁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여사 얼굴, 그 전까지는 고고한 표정이더니 딱 그날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돈, 죄송한데요. 혼수는 진짜로 해가야지. 가짜로 포장하듯 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집안 분위기 그대로 예비 신랑도 좀 포장된 느낌이라서요. 그 말에 예비 사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요. 딸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이었어요. 근데 아직 진짜 폭탄은 꺼내지도 않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예비 사돈 여사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을 때 예비 사위는 억지로 웃으면서 물을 들이켜더라고요. 근데 그 손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딱 봤죠. 아, 준비된 대로 가자. 이제 본 게임이다. 그래서요. 제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요.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 다 어디로 갔죠? 그 말에 그 애가 순간 눈을 딱 피하더라고요. 아, 그거 투자 좀 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꺼냈죠. 사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도박 사이트 출입 기록, 사이트 이름, 시간, 횟수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비 사위 이름으로 찍힌 입금 내역. 이게요. 지난 3달 동안 5천만 원 넘게 쓴 내역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이건 저희 쪽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그 순간 정적,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예비 사위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떼다가 그냥 굳어버렸고 예비 사돈 여사 입에 손을 대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딸은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된 얼굴이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저를 바라봤고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왜 엄마가 이 결혼 반대했는지. 그 순간 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요? 엄마 말이 맞았다는 그 어떤 대답보다 강한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우리 딸, 당신들 집안에 이용당할 만큼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절대 그런 곳에 보내지 않아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그 상견례 차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예비 사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을 비틀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예비 사돈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놨어요. 그제서야 그 여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저희가 결혼을 이렇게까지 하자고 안 했죠. 그 말, 그제서야 나온 사과 비슷한 말. 근데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될 순 없어요. 사돈댁은 저희 딸한테 혼순이 명품이니 요구할 땐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정작 집안 단속은 하나도 안 되셨네요. 그 여사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본인 얼굴에 본인이 침 뱉는 꼴이라는 걸 알았던 거겠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더는
연락 안 주셔도 돼요. 딸도 조용히 따라 일어섰어요. 표정은 울컥했지만 그 눈엔 처음 보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그 순간 예비 사위가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끝낼 일인가요? 그 말에 저는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으니 도박판에 결혼자금도 갖다 버렸겠죠. 그 순간 예비 사돈 여사 얼굴 완전히 굳어졌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우리 친척들도 더는 못 참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동네 커뮤니티에도 소문이 나고 예비 사위는 결국 직장에서도 문제가 됐는지 얼마 안 가서 퇴사했다더군요. 예비 사돈 여사는 그 모임에서도 조용히 빠졌대요. 그 집 혼수 짝퉁이었다며?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거짓으로 포장한 집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그 상견례 이후 딸은 며칠간 아무 말 없이 집에 있었어요. 눈은 자주 붉어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한테 미련 남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그 말 듣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아, 이 아이 회복하고 있구나. 딱 느껴졌어요. 그 후로 딸은 자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남들 눈치 안 보고 조용히. 그러다 갑자기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혼자 다녀오고 그리고요. 1년이 채 안 돼서 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전세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집에 들어간 그날 밤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집은 비싸진 않아도 거짓은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이 없는 살. 그게 제일 값진 거거든요. 요즘 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어요. 눈도 밝아졌고 말투도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엄마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겉으로 포장된 말, 가식적인 명품, 공허한 약속들. 그런 걸 믿고 살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우리 딸은 그걸 깨달았고 저는 그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더 따뜻하고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